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 2주에 걸쳐서 사마천 사기에서 인재 경영을 배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남긴 사기라는 역사책은 인재와 리더에 관한 교과서다 이렇게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인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책이고, 또 수백 명에 이르는 국가급 리더들이 그들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와 리더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공부를 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인식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먼저 인재의 역사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책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로는 전국시대 때 말기에 천하 정세를 좌지우지했던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두 유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진과 장이가 합종과 연횡이라고 하는 큰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바탕에는 이 두 사람의 공부가 일단 깔려 있다. 그러면서 제가 소진의 지독한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다는 그런 공부가 있었고요. 그 공부가 결국은 두 사람의 실력을 결국은 기르게 만드는 바탕이 됐죠. 그렇죠? 거기에 장의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프로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의가 어디 가가지고 큰 낭패를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잔소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혓바닥을 쑥 내밀면서 혀는 살아있어, 혀는 그대로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설상제라고 하는 고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혀는 그대로 있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 정신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상대편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언변의 바탕은 결국은 이제 혀라고 하는 인체의 한 부위가 상징적으로 대변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프로 정신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현대 경영과 또 현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윈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윈윈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단어를 제가 프레너미라고 하는 적이자 친구 사이,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인 프레너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1강의 요점이었고, 2강은 인재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수많은 인재들을 이민을 통해서 받아들인 점,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인물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특히 경영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남긴 유명 인사들의 인재에 대한 인식과 자세,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명언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인재관. 사마천의 인재관은 가장 유명한 명언이 한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명언 한 구절로 충분히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로는 전국시대 때 약소국이었던 연나라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젊은 군주였던 소왕이라는 사람이 인재들을 많이 기용하기 위해서 곽외라고 하는 현자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하면서 곽외로부터 들었던 죽은 말뼈따기 이야기를 제가 고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죽은 말뼈다귀를 천금으로 주고 사왔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곽외라고 하는 인물을 잘 대접을 해가지고 황금대에 모심으로써 천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인재들이 연나라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지난주 1강과 2강의 간략한 요지였고요. 오늘은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다시피 제3강인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라고 요 3강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 리더는 조직의 꽃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흔히들. 그리고 인재는 그 꽃을 뒷받침하고 있는 꽃 봉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원은 가지와 잎사귀 그리고 뿌리를 형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리더와 인재 조직원의 삼위일체 또 삼자 간의 관계가 결국은 리더의 리더십을 결정하게 되고 또 리더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리더의 모습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대체로 힘이 아닌 설득으로 리더하는 리더, 그 다음에 권력으로 사욕을 채우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계기를 예견하는, 최근 들어와가지고 리더십 이론에서요 이 예견력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선생님들이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변화되어 나가는 전 세계의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예견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예견의 리더십 하면은 미래학자들의 전담물이었습니다만은 전유물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각 조직의 리더들에게 항상 대부분 이 계기를 예견할 수 있는 낌새를 차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주제로서 이 부분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전방위 소통을 이제 요구합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리더의 그룹과의 소통, 그러다가 조직원 전체와의 소통 이렇게 하다가 최근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조직 내 조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과의 교사들의 소통에 관한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생각들, 그 다음에 같이 그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 문제, 그 밖에 선생님들의 주요한 과목들의 전문가들과의 소통 문제, 뭐 기타 이런 다양한 소통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방위 소통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리더십의 변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마천 사기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뒤에 이게 무덤입니다. 한나라 무제 때 유명한 장수였던 이광이라고 하는 감숙성 천수시에 있는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의 무덤입니다. 제가 이 이광의 무덤을 지금까지 2차례나 찾아갔었는데요. 이 이광의 리더십을 보면서 항상 우리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이광의 리더십을 본받으십사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광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의 가장 숙적이었던 강력한 상대였던 흉노와의 전투에, 크고 작은 전투에 60여 차례 이상 전투에 참전했던,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즉 전방에만 나가서 전투에만 참여했던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정의 출세욕에 빠져 있는
정치 군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목을 그어서 자결한 그런 장수입니다. 이광이 이 리더십을 보게 되면 사마천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병사들이 먼저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물을 마신 적이 없고, 병사들이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그런 장수였고요. 병사들하고 똑같은 배낭을 지고 행장을 꾸려서, 짐을 꾸려서 병사들하고 똑같이 행군을 했고요. 잠을 잘 때도 별도의 깔개가 없이 병사들하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던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나 전리품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조정에서 상이 내려오면은 모두 병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어서 평생을 내 집에 재산이, 내 집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런 장수이기도 합니다. 이 이광의 장렬한 죽음과 리더십을 이장군 열전이라고 하는 사기 한 편에서 사마천이 소개한 다음에요. 사마천이 이광 장군의 이 인품에 대해서 두 대목의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자님이 얘기한 논어의 한 대목을 가지고 리더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은 말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따른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 내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유명한 8글자의 속담입니다. 돌이 불언이나 하자 성해다.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리더가 자기의 언행으로, 자기의 실천과 모범으로 훌륭한 업적과 훌륭한 인품을 닦아 놓으면은 마치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가 봄이면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은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러 또 그 열매를 따먹으러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를 찾다 보면은 저절로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리더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애와 같은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을 사마천이 이장군 열전에 남겨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남겨놨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 리더십은 정말 감동적이고, 사마천이 사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두 대목을 통해 가지고 칭송하는 리더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 장군과 같은 이런 진정한 리더들의 모습을 역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강의 주제인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역사 사례는요, 선생님들도 다 아시죠? 학생들도 압니다. 관포지교. 관포지교는 단순하게 관중과 포숙의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춘추시대 때 제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데 이 세 사람이, 즉 관중과 포숙 그리고 리더였던 황공, 이 세 사람이 어떤 조화를, 또 어떤 언행을, 어떤 실천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리더십 키워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관포지교는 우정 이야기지 않습니까? 프렌드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포숙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합니다. 이게 팔로우십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관중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황공이라고 하는 리더의 리더십을 두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완성시켜 줌으로써 춘추시대 때 제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 관포지교 이야기는요, 뭐 선생님들한테 한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짧을 만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정입니다. 관중과 포숙은 젊었을 때부터 같이 장사를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늘 포숙은요, 관중에게 양보를 하고 삽니다. 왜? 관중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포숙은 제나라의 귀족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이 남으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도 나무라지 않았고요. 관중이 군대에서 어머니 때문에 몇 차례 도망 나왔지만은 관중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항상 관중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바로 포숙입니다. 그러다가 제나라에 정쟁이 벌어져가지고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주인을 모십니다. 그런데 포숙이 모신 주인이 이게 이제 황공이죠, 그죠? 이 주군이 임금이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관중이 모셨던 주군은 패해가지고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중이 자기가 모시는 공자 규라고 하는 주인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래 매복해 있다가 포숙이 모시고 있는 주군인 공자 소백, 나중에 황공이 됩니다. 공자 소백을 활로 쏘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화살이 혁띠에 맞아가지고 허리띠에 맞아가지고 황공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니까 황공하고 관중은 원수 사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노나라에 있던 관중을 제나라가 노나라에게 강력하게 욕을 합니다. 관중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관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젓갈을 담겠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 공격당하기 싫으면은 제나라한테 관중을 보내라 해서 관중을 제나라로 압송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포숙이 황공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관중을 살려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황공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살려줍니다. 이게 원한을 푼다라고 하는 리더십 항목 가운데 중국에서는 석원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풀석자에다가 원한 원자를 써서 이렇게 해서 황공은 원수를 살려주는 원수인 관중을 살려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포숙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포숙은 관중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하는 팔로우십으로 기꺼이 관중 밑에 들어가서 관중 밑에서 일하게 되는 팔로우십을 발휘함으로써 관중으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무려 장장 40년 동안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제나라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인물로 본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모형의 모습입니다. 모델입니다. 가운데 대개 이제 왕조 체제나 전제 권력 체제에서는 가운데가 왕이나 제왕이나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포직의 핵심은요, 가운데 핵심 가치로서 부민 부국이 들어갑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 우리는 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 그 50대 이상 그 되는 분들은 이거 배울 때 맨날 부국강병이라고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600여 년 전에 관중이라는 사람은요, 부국을 앞세운 게 아니고 부민을 앞세웠습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어야만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의와 염치를 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관중이 한 말입니다. 관중이 남겨놓은 관자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 관자의 핵심 사상은 부민부국입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지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관중은 특히 경제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경제 정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제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 백성들이 관중이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그러면 임금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았답니다. 나중에 이제 공자님이 이 관중을 두고 사치스러웠다라고 비판도 했는데요.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제 나라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관중을 사치스럽다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줬거든요. 이 관중의 경제 사상은요, 부민부국 사상은요, 뭐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중의 사상은 나중에 맹자한테도 이어져 가지고 전국시대 때 명자는 항산, 항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 글자를 내세웁니다. 백성들이 늘 변치 않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과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항산입니다. 재산할 때 상자입니다. 늘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일정한 거처가 있고 집이 있고 일정하게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항산입니다. 그래야만이 항심,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즉 나라의 정책이 씨가 맥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2600년 전에 관중은 부민부국을 내세웠고요. 2300년 전에 명자라고 하는 육아사상의 보수적인 사상가도 백성들의 기초생활이라든지 기초산업 같은 것을 또 기본적인 직업 같은 것을 강조했던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국가의 중심에 어떤 가치를 넣느냐, 이게 앞으로 미래의 리더와 리더십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관중이 내세웠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부민부국이 있다. 선생님들은 여기에다가 중심에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 하면은 내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학교의 기본적인 가치가 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내세우는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바로 이 부민부국에다가 뭘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상 인물로 본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제 나라의 관포지교 이야기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황공의 리더십과 포수의 리더십, 관중의 리더십, 그리고 상하천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공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냐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따르면요, 포수의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황공이 관중을 살려주고 관중에게 재상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포수기 뭘 믿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심지어 재상으로까지 임명하라고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황공 입장에서는, 특히 황공 입장에서는 관중이 자신을 활로 쏘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재상 자리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화입니다. 이게 한나라 시대 때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남겨놓은 설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더십 5단계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현대어로 좀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황공이 물어봅니다. 내가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관중이 첫 번째, 지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아시기만 하고 기용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용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쓰란 얘기죠. 사람을 쓰되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중용하십시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이때 중용은요, 높은 자리를 주거나 녹봉이나 연봉을 많이 주라고 하는 중용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중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인재를. 네 번째, 맡기십시오. 위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하냐 그러면, 이 모든 걸 실천하고도 측근을 가까이 하시면은, 소인배를 가까이 하시면은 다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소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5단계론을 관중이 황공에게 설파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지인, 용인, 중용, 위임, 원소인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상존을 합니다. 중용하지 못해가지고 인재를 놓치는 경우. 그 다음 해놓고도 맡기지 않고 늘 간섭하는 리더들. 그죠? 그 다음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다 해놓고도 자기하고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조직을 감시하게 하는 리더들.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도 기업에서 이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황공과 관중의 대화에서 보이는 요 리더십 5단계론이 오늘날 현대 경영이나 현대 조직 이론에서도 또 인재 경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수계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보하고 팔로우십이죠. 그죠? 우리나라 조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게 이게 팔로우십입니다. 리더가 뭘 하자 그래도 또 누가 뭘 하자 그래도 잘 안 따라줍니다. 항상 뒷이야기하고 그죠? 뒷담화하고 잘 안 따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을 추진하려면은 하세요리고 또 하다가도 또 늘 미끄러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십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중은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의 원한을 그죠 풀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임명한 리더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평생 인정해준 포수계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보답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는 사마천은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공과 관중보다 포수를 더 칭찬했다. 저는 이 대목이 그렇게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왜? 포수는 전기가 없습니다. 기록이. 관안 열전이라고 해서 관중과 안자에 대한 열전은 있습니다. 관중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데 포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 포수의 위대한 팔로우십을 놓치지 않고 딱 요 대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관중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포수이다. 날 낳아주신 것은 부모지만 날 알아준 사람은 포수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김으로써 요 두 대목 때문에 제가 포수의 위대한 팔로우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해서 늘 관포지기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수의 팔로우십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양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들 관계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제 나라를 부민부국으로 만든 관계 때문에 제 나라는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을 유지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가를 남겨놓은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양보정신과 그 다음에 원한을 잇고 한 사람의 인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리더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휘함으로써 한 나라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관포지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포지교의 이야기는요,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교육의 현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산동성 치박시 임치구 관중기념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관중상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관포지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포지교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의 우정부터 시작해서 제 나라가 어떻게 부국강병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밀랍 인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일 뒤쪽으로 가면은 관중의 무덤이 있습니다. 포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수의 무덤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몇 년 전에 2017년인가 그 무렵에 산동성 제남시라고 하는 곳에서 포수의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포수의 위대한 팔로우십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관포지교였고요. 또 하나는 또 이 고사에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참 관포지교가 정말로 그 감동 스토리라는 게 관중이 중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관포지교는 이렇게 해서 제 나라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관중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40년을 넘게 재상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제일 걱정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황공이야. 왜? 관중이 없는 제 나라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황공이 어느 정도 했냐 그러면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관중한테 다 맡겨놓은 겁니다. 황공이.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죽게 생겼으니 황공 입장에서는 다음엔 누가 재상을 하지? 이 걱정이 돼가지고 문병을 핑계로 해서 관중을 찾아가서 후임을 논의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다음 후임은 누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상의를 합니다. 선생님들 같으면 누구를 후임으로 추천을 하시겠어요? 포수 살아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대목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CEO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100분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포수를 추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10%는. 예.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놓고 보면은 포수를 추천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한테 양보를 해서 관중이 40년 동안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공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포수를 후임으로 추천을 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관중이 포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정작 놀랐냐 그러면 황공이 놀랍니다. 왜? 황공도 당연히 관중이 포수를 추천할 걸로 예상을 한 겁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황공이 깜짝 놀라며 포수군 하고 반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포수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관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포수군 위인이 군자라. 사람 됨됨이가 너무 맑고 깨끗한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 모든 일을 두루두루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복잡한 국정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은 포수군 그 성격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수군 사법부가 딱 맞는 거죠.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 스승을 추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소인배 하나가 쪼르르 포수에게 쫓아가서는요 이 이야기를 고자질을 합니다.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신이 양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관중이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포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러가시오.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소. 내가 그러라고 관중을 그 자리에 추천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공사구분 정신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도층들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리사욕의 문제. 또 하나 이 사리사욕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공사분별의 정신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관포지기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리더로서 인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공사구별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관중도 포수를 후임으로 추천하지 않는 공사구분 정신, 그리고 그 관중의 공사구분 정신을 높이 평가했고 또 관중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추천했다라고 하는 전혀 관중의 결정을 원망하지 않았던 포수의 이런 정신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이 관포지교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2700년 가까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고사에는. 관중도 세상을 떠나고 포수도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황공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황공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소인배를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공이 원래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자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젊었을 때는 늘 놀고 싶을 때 나가서 사냥하고 놀았고요. 예. 그리고 술도 좋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좋아했던 것들이 포숙과 관중이 살아있을 때는 절제를 해야 됐고, 관중이 잔소리를 하거나 포숙이 직언을 했기 때문에 정도를 지켰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방파제의 뚝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고 나니까 판단력도 흐려진 데다가 해서 소인배를 가까이 하는 바람에 궁궐 저 깊은 곳에 나중에 유폐돼 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었는데도 황공이 죽은 줄 몰라가지고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그 구더기가 담장 밖을 넘어서 기어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황공이 죽은 줄 알았다. 무려 시체를 60일 넘게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황공이 그 원수인 관중까지 포용했던 황공의 리더십이 말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황공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제나라가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 관중과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과 관중의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제나라가 기초가 튼튼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남겨놓았던 겁니다. 관포지교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제 유튜브에도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3강으로서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장의 감동적인 리더십을 소개를 해드렸고, 가장 역사적인 사례로서 이상적인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의 사례로서 부민부국이라고 하는 제나라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려고 했던 관중과 그 다음에 황공과 포숙이 세 사람이 발휘했던 리더십과 팔로우십과 프렌드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 리더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지식이 해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많은 정보와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열려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공부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되면은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고급 정보를 추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